한 4% 정도를 초기에 내가 준비한 자금에서 꺼내 쓰면 부과이 되지 않더라.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기 위해서 4%만 꺼내 쓰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가 아닌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방법이다. 이 종신형 연금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 그러면 보통 1억 넣었을 때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살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금 흐름의 기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자기의 생활비를 한번 적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그냥 300에서 600 아니면은 자기 개인이 써보고 그냥 자기의 개인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것. 일단 예. 사람마다 다 가치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니다. 그냥 부부 두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 없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질문을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던져보는데 그 이제 적정 생활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사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한 330만 원 정도? 네. 부부 둘이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건 한 223만 원 정도. 네. 뭐 그게 이제 평균값이고 네.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그보다 좀 더 쓰시는 분도 있고 더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진짜 있거든요. 얼마 쓰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당신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할 수는 못하니까 이게 통계를 보여주긴 그렇죠. 하는데 예.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은 요즘은 서울 시내에서는 4,500 네.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300, 400 정도라는 답변들을 하고 뭐 이 명확한 수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가면 빈종일 하나 꺼내놓고 써보라고는 합니다. 그냥 식비, 의료비,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항목을 나눠가지고 써보라고 그러면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어이구 더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많이 나옵니다. 건보료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실손보험료 뭐 다 적어보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항목별로 큰 덩어리만 나눠서 막 써가서 썸만 내봐도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이 갭을 좀 줄이는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여기 이제 아까 한 340 서울 부부 기준 했는데 네. 이게 지출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득으로 따지자면 세금 부분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럼 대충 여기서 한 10% 정도 더한 것을 내가 필요한 소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이제 되겠죠. 지출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한 370, 400 이 정도가 필요한 소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계산으로 해보면 그 정도는 네. 나와야 약간의 뭐 여유는 아니더라도 네. 좀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은 한 소득 기준으로 해서는 뭐 여하튼 370에서 400 그게 서울 지역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적인 수준이다. 여기에서 뭐 대충 예.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또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야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통계라는 것도 또 평균치를 알려주는 거고 네. 그 기준점으로 삼고 내 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출 금액이 물가가 오른 만큼 생활비가 오르게 되니까 그것도 네.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많아지고 해서 이걸 또 적정하게 계산해서 들죠. 보통 이제 은퇴 후 소비 곡선들을 그려보라 그러면 퇴직 직후에 소비가 줄어드냐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퇴직 직후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시게 되면 일단 법인카드 효과가 사라집니다. 법인카드로 쓰던 걸 자기 카드로 다 써야 되니까 꽤 늘어난다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금융자산이 제일 많은 시점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퇴직금도 받고 뭐도 받고 해서 쌓여있는 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빼서 써야 되니까 그게 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자기 시간이 확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직은 꽤 건강하거든요. 이 세 가지 요인이 만났을 때 나오는 말이 광고 카피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은퇴 연구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페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동적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퇴직 직전보다 소비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기. 안 했던 거 다 해보고 싶잖아요. 뭐 어디 가서 한 달도 살고 싶고 해외여행도 나가고 싶고 뭐 이래서 비용이 오히려 들어가다가 보통 한 3년에서 4년, 뭐 길면 한 5, 6년 지나고 나면 이제 소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줄어들면서 이제 해외여행은 더는 안 나가고 이제 해외여행 나갔던 사진을 보면서 지내는 회상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많이 쓰다가 훅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한 75세 전후, 그러니까 후기 고령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많이 줄어들다가 그 75세를 전후로 다시 상승 곡선을 조금씩 그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의료비, 간병비 수준으로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게 나이키 곡선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들로 하고 그런 소비 패턴들을 조금 이해를 해 보시고 나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비용이 뭐냐 그러면 은퇴 후에 내가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잡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마지막 시점에는 내가 어디 살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은퇴 후 마지막에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집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최근 5년에 상가집을 많이 가봤지만 집에서 돌아가신 분 거의 못 봤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가 있는 데는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뭐 5인실이나 아니면 2인실이나 이 정도 규모에 들어갈 때 비용 같은 것들을 한번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알아봤더니 2인실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150 전후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300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자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은 좀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이상의 소득들을 캐시플로우를 중심토로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미니멈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주거 비용이고 주거에 그 간병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정도를 가지고 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키 곡선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돈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또 의료비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자산들하고 매칭 시켜 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국민연금이나 본인 배우자 국민연금 그거 말고는 약간 투자형 자산들 정도 말고는 그런 자산들을 없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60세 정도 혹은 55세라도 좋은데 60세 기준화해서 생활비가 어떤 60세 이후의 생활비의 이제 나이에 따른 패턴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나이키 곡선입니다. 의외로 처음에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프를 해서 그 다음에 쭉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인생 후반에 가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료비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많이 절약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야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80세 이제 소비가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호텔에 저 스위트룸에 그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위트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묵는지 아느냐. 80대 이런 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죠. 나이키 곡선의 지출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정 분석을 해서 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은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볼 게 아니라요. 이것도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곡선은 어떨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반적인 곡선은 나이키 곡선이다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이제 말년에 가면 의료비를 많이 쓰는데요. 의료비는 인플레이션 항목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 3% 상승률보다 의료비 상승률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의료비는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더라도 요즘 비급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양 뭐 이런 거는 이제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 이런 부분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아니죠. 뭐 가격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병하는데 4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저거 좀 전에 할 때는 200만 원이었는데 벌써 4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세 번째,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랜하실 때도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 플랜의 마지막 바탕, 그 플로어를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양원의 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요양원의 코스트는 이제 매번 변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적어도 이런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나 혹은 주택연금 등등을 통해서 요양원의 코스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정도는 최소한 해놓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마 지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좋습니다. 이제 지출은 이런 패턴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모두의 이야기한 게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지출의 패턴에 맞게 하려면은 내 자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은퇴 후에 부딪힐 수 있는 가정에게 장수 리스크라고 있는데 장수 리스크를 가장 확실하게 해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종신형 상품을 사는 겁니다. 네, 죽을 때까지 지급해 돈 주는 넣는 거. 그러니까 겁니다. 국민연금 있고 아까 말했던 주택연금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종신형 같은 거를 살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종신형 연금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 그러면 이게 금리형 상품입니다. 네, 보험사의 종신연금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종신연금은 아닌데요. 보험사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들, 종신형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가 소위 말해서 적자 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 장래 수명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연금액을 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1억 넣었을 때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살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 확실하게 수명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종신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거지만 이게 금리가 문제가 있고 수명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 이거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제일학파라고 합니다. 보험상품에 기대는 거. 반대쪽은 이제 확률에 기대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근데 이거는 고민수도 없죠.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윌리엄 벤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노후 자금이 고갈 안 되게끔 하면 되잖아. 그런 인출률이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1994년도에 안전인출률과 관련된 기념비적인 논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랑 미국의 중기채를 섞어서 50%씩 투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놓고요. 은퇴 생활기간은 당시에는 한 3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딱 갖다 놓고 예를 들면 1926년 1월에 은퇴한 사람, 2월에 은퇴한 사람, 3월에 은퇴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은퇴한 사람이 돈을 많이 꺼내서도 고갈이 안 되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1968년도에 은퇴하신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14%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13%. 한 4% 정도를 초기에 내가 준비한 자금에서 꺼내 쓰면 고갈이 되지 않더라. 첫 번째는 4% 꺼내 쓰고요. 이듬해부터는 첫 번째 꺼내 쓴 금액의 물가 상승률만큼 더해서 계속 이렇게 꺼내 썼더니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꺼냈으면 최악의 상황에도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더라. 이걸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딱 내놓고 거기다가 4%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신연금에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금액의 물가만큼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제 민간의 종신연금은 그러면 극단적으로 금리가 나는 지금 내가 5%일 때 종신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금리가 0.1%가 되었다. 그럼 연금이 줄어들죠. 그렇죠. 많이 꽤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런 리스크가 숨어 있으니까 금리 변화에 나의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안 그런 것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산식이 딱 정해져 그렇지. 있고 금액은 그랑 상관없이 정해져.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디파인 베니피트가 DB형 연금이거든요. 그렇지. 예. 수익률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해진 연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여튼 종신연금은 이제 금리 연동형이라는 것,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종신연금이라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거 이제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종신까지 준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얕은 이제 거의 조금 세이프한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한 게 확률적이 뭐냐면은 투자는 어차피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확률적인데, 그러면은 내가 종신연금은 그냥 보험사가 나한테 주는 것이고 국가가 나한테 주는 것인데, 투자 상품은 내가 운용해서 내가 꺼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꺼냈으면은 내가 적정할까?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데, 방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초기 금액 대비해서 4% 해당, 예를 들어 1억 원 같으면은 400만 원을 이제 꺼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소득이에요. 실질소득 400만 원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여튼 400만 원에 물가 오른 만큼 또 좀 더 꺼내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꺼내 쓰는 것이냐?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꺼내 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내가 받는 금액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 높게 받는 것이고요. 4% 인출률도 처음에 내가 1억 같으면 400만 원, 오케이, 연 400만 원이죠. 네. 연 400만 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가가 3% 오르면은 303만 원을 이제 403만 원이죠. 네. 그렇게 이제 꺼내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방식으로 꺼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은 금액이 이제 좀 적으니까 내가 조금 더 금액을 늘려보겠다 하는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내가 인출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4%로 해서 꺼냈으면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네, 예, 그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그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4% 룰이 이제 모든 재무 설계사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 뭐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다가 예. 한계가 있죠. 근데 첫 번째 한계는 뭐냐 그러면 이건 미국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적용될 거냐? 영국 같은 데는 해봤더니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주식 수익률도 다르고 다르죠. 하니까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두 번째는 벤겐이 이 사람이 연구할 때는 30년이 아주 긴 기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30년 만만치 않은 기간이거든요. 더 늘어나면 어떡하냐. 이것도 있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기 위해서 4%만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럼 최악의 경우가 아닌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방법이다. 자식 조언이라고 좋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도산할까 모르겠어. 아까 자린고비식 방법은 똑같죠. 돈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조금씩만 꺼내 쓰다가 결국 죽는 시점에 대해서는 많이 남겨놓는 방법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좀 찾아가서 좀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방법은 기간 분할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내 자금을 노후에 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주는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성장형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영화 중에 마시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성에 혼자서 남겨집니다. 다음번 우주선이 나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재원을 찾아봤더니 씨감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뭘 하냐 그러면 감자를 딱 고르더니 반틈을 탁 나눕니다. 그거 가지고 반 나눈 걸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우주선이 올 때까지 시간에 안분해서 감자를 딱 배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우주선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하냐면 우주선이 늦게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반을 가지고 뭘 하냐?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때 되게 중요한 해법인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은퇴 초기에 내가 인출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년, 짧게는 5년 정도의
안정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나오게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면 무슨 일이 났더라도 돌아오죠. 예를 들면 채권을 5년치를 삽니다. 1년짜리 채권, 2년짜리 채권, 3년짜리 채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번 만기 돌아오면 그 돈 찾아가서 생활비 쓰면 되니까 5년간은 현금 흐름에 문제는 없죠. 그리고 나머지 자금을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주식에만 다 투자했으면 시작하자마자 폭락장을 만나면 자산을 다 까먹게 되지만 5년 동안은 버틸 힘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식이 오른 장도 있고 내린 장도 있겠지만 버텨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해를 쓰고 채권은 1년치를 소진했으면 한 칸이 비잖아요. 그 시점에 주식에 있는 돈들을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은 뭐 이번엔 괜찮아. 그래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를 비워놓고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가서 많이 수익이 났으면 그 시점에다가 채권으로 옮겨 놓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분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종신소득화 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연금들을 최대한 뒤로 밀어가지고 이후소득을 딱 보장시켜 놓으면 앞에는 기간이 딱 확정되는 부분들이니까 기간이 확정되면 자산 운영은 좀 수월해지잖아요. 그럼 장수 리스크는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투자 리스크만 남는 거니까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10년, 15년이면 아까 채권하고 주식을 섞어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되고 바구니를 나눠가지고 채권 바구니, 주식 바구니 채권 바구니는 한 5년 정도 운영해서 매년 만기가 돌아오게끔 만들어 놓고 주식 바구니를 이렇게 둬서 그 자금을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딱 확정시켜 버리면 이게 어떤 상황에도 좀 무너지지 않는 플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랜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플랜들을 만들어내겠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뭐 이야기를 해보고 또 자기들한테 맞는 것들 찾아가는 거.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는 은퇴 시장에서 되게 중요해지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기간 분할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입니다. 지출하는 것을 용도별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최소한 혹은 적정한 생활비라고 생각,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소득으로 마련하면 좋은가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종신연금으로 매칭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종신연금하고 내가 적정한 생활비가 월 400원 돼야 되겠다 하면 국민연금과 종신연금을 합쳐서 월 400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매칭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웬만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노후에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적정 이제 지출 비용을 떠나서 뭔가 그래도 조금 아주 사치스럽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내가 노후의 삶을 풍성하게 살려면 이런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채권을 기간별로 해서 이제 매칭을 쭉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돈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되고 그런데 투자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걸 다시 내가 생활비에 써서 이제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장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안전한 자산은 종신연금입니다. 그걸 제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채권 자산을 깔고 그 다음에 성장 자산을 깔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노후에 큰 문제 없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수명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매칭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수평으로 쌓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기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라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기간에 따라서 앞쪽에는 채권형을 배치하고 중간에 주식형을 배치하고 마지막에 종신형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종신토록 하는 거고 그래서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소득을 아래 종신형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쓸 수 있는 돈을 채권으로 깔고 그다음에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주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이렇게 자산 운영한 은퇴 운영하는 방법이 요 두 가지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 이게 조금 사실은 어렵고 트리키한 부분인데요. 기간 분할법이랑 이런 겁니다. 내가 평균 수명까지 대충 한 80살까지는 아까 채권으로 매칭을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 80세 이후의 수명은 잘 모르니까 소위 말해 장수연금 이런 종신연금으로 이제 대체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훨씬 사실은 효율적입니다. 조금은 이제 어렵고 트리키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간 분할법, 그다음에 아까 수평으로 쌓아서 하는 예. 법. 네, 이런 방식들이라고 그러는데 인출은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산을 적립하고 모으는 것보다 인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적립하고 모으는 것 20대 30대 별거 없습니다. 자기 돈 들어오는 것 투자 자산 계속 그냥 투자하면 됩니다. 그 외에 별다른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인출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첫 번째 인출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이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식을 좀 잘 익혀 놓으시고 기간 분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쉽게 하면은 수평으로 쌓아서 하는 네. 방법.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학자들이 하는 바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노후 지출 금액 그다음에 내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잘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되게 말씀해 주신 요소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하나만 이제 꼭 마지막 이러면서 하나씩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하나를 고른다면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자녀를 앞에 딱 앉혀놓고 아빠의 노후 준비는 이렇다라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냐? 그거 영향을 좀. 친구를 두고 하면 안 될까요? 자녀들이 요즘 물어본답니다. 그래. 아빠 노후 준비 잘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뭐 실제 안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노후 준비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자녀 앞에서 아빠의 노후 준비는 이래 라고 한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는 또 자녀들한테 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겠냐 한 거죠. 친구한테 일 잘못하면 돈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럴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준비해보는 거, 그래서 자녀들하고 배우자분들하고 한번 노후 준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실천상에서 아까 처음과 끝 부분에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처음 부분 이야기한 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생활비를 바텀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라는 것. 구체적으로 해보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라는 것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역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니까 이제 주신 말씀이 나의 이제 노후 설계입니다. 나의 긴 노후 설계를 자녀 앞에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봐라.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 준비를 해가지고 PPT에 만드셔도 되고 이 PPT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다 업데이트 하시면은 나의 노후 설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 PPT에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PT를 한다 생각하고 만들어 보시는 거, 그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실천사항, 마지막에 실천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제일 사실은 이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예요. 인출에 관한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 또 정말 그리고 요점 그리고 비유를 잘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